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5월 초쯤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 정치권 현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3선 안상수 의원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두 분 이 풍자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의원님 먼저. 네. 먼저 보기가 좀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특히 국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고요.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방법을 격조 있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일단 비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런 돌출적인 행동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당 차원에서 네. 징계 절차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표창원 의원이 이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그것을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주체 주관하는 작품을 국회라는 시설 안에서 저걸 전시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공적인 책임, 규범적 판단을 거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로 불거진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된다. 당 차원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해서 조속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 수뇌부는 어떤 마음이 오늘 어떤 생각, 이 표에 영향을 혹시 줄까 이런. 이런 그런 계산보다도 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관심 속에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6번이나 특검에 출석이 불응했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나온 거죠. 네. 출두하면서 돌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뒤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인을 발표하고 발언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소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질문은 박 의원님께 먼저. 네. 박 의원님 탄핵소추위원이시기도 네네. 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네. 본인 재판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결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저 외침 속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염려만 있지 온 국민이 생중계되고 있는 저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네네. 자, 탄핵 심판, 이제 헌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좀 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례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4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13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변론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들으면서 사실상 심증을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심증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결정, 국정 공백을 걱정하는 저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한철 소장이 그러니까 3월 13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분이 퇴임하시게 되니까 9분 중에 2분 나가시니까 이제 7분 남잖아요. 그러면 7명이 남게 되면 남은 재판관들의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9명 중에 6분,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탄핵 결정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분 중에 6분이 찬성하는 거랑 네. 7명 남은 상태에서 6분이 됐는지 그건 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심판의 결과도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대단히 네. 저는 의미심장한 얘기다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제 법리에 따라 결정을 할 텐데 본인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1명, 2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무래도 9명 전부가 다 네. 완전한 구성을 한 속에서 심판하는 대통령 네.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것과 7분이 남아가지고 네. 그 안에서 또 3분의 2인 6명을 확보해야 되는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3월 초에 만약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2달 후니까 5월 초 대선입니다. 흔히 저 언론에서 말하는 벚꽃 대선입니다. 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새누리당은 불리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네. 않습니다. 뭐 일부 불리한 게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를 본선을 9번, 경선까지 하면 13번을 치르고 네. 또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것도 직접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서 이제 선거 앞두고 한 보름 전쯤 되면은 50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대개 이제 소위 보수 진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보수 측이 어떻게 잘 통합을 해서 가느냐의 문제지. 뭐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대세론이 있는 것 같지만 뭐 25% 30% 정도는 그 네. 대세도 아닙니다. 과거의 네.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열심히 잘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잘못된 거 진솔하게 사과도 하면서 네. 이렇게 대통합이 되고 그러면 여전히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때 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돼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뭐 사실 뭐 변화무쌍하죠. 과거에도 이제 소위 단일화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특히 그건 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여당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네. 반 총장님이 지금 이제 우선 뭐 소위 제3지대에서 제대로 안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어느 당을 택할 건지가 이제 그 관심사인데 아주 어렵게 돼 있죠. 한쪽을 택하게 되면은 또 한쪽에서 네. 서운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일 거고 또 뭐 반대의 경우도 그런데 제3지대를 또 형성하기가 말이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또 네. 그쪽이 다 여권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안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반기문 후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당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독자 정당을 추진할 것 같다. 그럼 이제 새누리당이나 또 바른정당에서 또 의원님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만약에 밖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친다면 안 의원님도 거기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이 네. 어찌됐든 보수의 적통이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야단을 맞고 그랬습니다만 네. 적통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다시 한번 그야말로 환골탈퇴하는 변화를 통해서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우리 당에서 노력 중입니다. 구정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세력 간에 좋은 후보들이 있으면 같이 나중에 합종 연행하는 그런 구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그 말씀은 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후보는 낸다. 반기문 네. 전 총장이 밖에서 깃발을 들어도 새누리당 후보는 반드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뭐 연대나 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이 엇갈리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개헌, 만약에 5월 초에 대선을 치러진다면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뭐 지금 다른 당에서는 다 개헌에 적극적이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조금 신중한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일단 안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뭐 이제 이게 또 역시 헌재 판결 날짜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아주 빨리 하면은 이제 안이 확정된 후에 40일이면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월 중순까지만 돼도 3월만 혹은 4월 초순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 투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이제 18대 19대 국회의장한테 자문기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이 많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 단체에서도 있어서 뭐 200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축조심의 해가지고 하면은 안이 2월 중순 혹은 뭐 2월 말까지 나오고 그럼 그때부터 40일 이후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뭐 대선이 말하자면 다음 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해야 되잖아요. 개헌하면.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선일에 같이 하는 겁니까? 만약에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만약에 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87년 헌법이라고 이제 네. 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87년 헌법에 여러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 저희 당도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결정이 3월 초 정도에 있고 그로부터 헌법에 의하면 60일 내에 선거법에 의하면 55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모든 것이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문제는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5년, 현행헌법에 의하면 5년 단임제의 임기제 국가원수를 뽑는 거지만 헌법은 향후 대한민국의 30년, 50년 체제를 좌우하는 겁니다. 한 조항 한 조항에 모든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습니다. 경제조항, 지방분권조항,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 순수한 대통령제를 할 건지 대통령 중심제를 할 건지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저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안 의원님은 개헌특위에 계시지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내각 책임제가 좋다, 이원 집정부제가 좋다,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야말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이야말로 오히려 그것은 국민 눈에는 권력 노름으로 비춰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향후 30년 동안,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야 될 좌표에 대한 개헌 내용을 공약으로 삼고 당선되는 대통령이 국회와 협조해가지고 저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일부 언론 보니까 며칠 전에 반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대표 만났다. 근데 김종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란 말도 있고 네. 만난 거예요? 제가 알 도리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당사자인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안 만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반이라고 저는 그래서 두 분 보여집니다. 간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접촉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던데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저희들끼리도 김종인 전 대표님하고 가까운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탈당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축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글쎄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현재까지도 본인의 정치적 좌표와 일정들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점점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반기문 총장 중심의 정계 개편이나 제3지대론이 가능할까? 저는 네. 극히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개헌에 대해서 이제 좋은 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의지의 문제죠. 지금 네. 이렇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하려면 영원히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소위 촛불 민심이 됐던 이와 같이 또 국가적으로 정말 혁명기에 있을 때 이때야말로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3당은 적어도 많이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국민당, 바른정당, 우리.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 이제 유력 후보가 있으니까 좀 다음에 하자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아예 한번 당론으로 한번 잘 말하자면 이 대선 이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개헌안들이. 알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때문에. 지금 뭘 선택하느냐의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오늘 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서 정치권 행보를 넓혀갔고 민주당은 또 반 전 총장 조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분들은 정말 신당에서 오신 것처럼 신당에서 도우시는 분들이 있고 새누리당에서 도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늘 그 역할들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사기죄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기 병력 기피자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반 전 총장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시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에 침묵했다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반 전 총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 귀국 전에는 지지율이 1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잠시 근데, 그랬죠. 네, 귀국 후에는 오히려 이 반풍 효과가 예상보다 거세지 않아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총장께서 뭐 패권과 기득권에 매달리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실 일이 가족 패권을 걱정하실 일인 것 같아요. 동생인 반기상, 또 조카인 반주연에 관한 그 59만 불 사기 사건. 반기문 전 총장님 본인에게 주어지는 23만 불 의혹도 있고요. 더군다나 또 반기호 씨 다른 동생이 미얀마에서 유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돼서 측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분노하는 게 뭡니까? 측근과 가족, 대통령의 친인척에 의한 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후보로서의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본인 가족의 문제, 본인 문제는 자체하더라도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넌덜이 내는 게 사실 그 측근, 가족들 비리 아니에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결과로 이와 같이 국난을 겪고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소명하는 것이 순서처럼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우리 범보수의 소중한 참 자산이라고 그래야 될지 우리 국가에도 참 큰 자산이신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일로 불명예를 당하면 안 되니까 잘 소명을 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세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도 그런 그 도덕적 신뢰를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지지율 1위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 문재인 대세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연이어서 호남 다녀온 후에 반문 정서 불식됐다. 또 벽이 허물어졌다. 자평 내놓고 있는데 자평 말고 사실 진짜 호남 민심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는 그런 자리가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호남 민심이 어떻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지표로 보여지는 그것은 확실히 거의 한 31대 16 또 9 이렇게 유력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문화일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 지금 말씀드린 건 오로지 호남만을 한 여론조사의 경우입니다. 또 전체 문화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보다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세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국정농단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된 후보에 대한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가 함께 모아지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을 여쭤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우리 이회창 총재가 좋은 예인데요. 40에서 45%씩 10년을 가는데 2번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느 경향을 설명은 하지만 투표에서 반드시 이긴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쏘고 이러는 것보다도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미래를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 정책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그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잘 구상해서 발표하느냐가 문제지.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언론에서도 그냥 TV 계속 같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 지지도야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축하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 반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하락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 발표하지 않는데도 오늘 여론조사 보면 또 올랐거든요. 뚜렷하게 올랐거든요. 새누리당 안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새누리당 안에서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앞으로 자격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질 않을 겁니다. 이제 만약에 3월 13일에 인용이 돼서 5월 선거라고 그러면 거의 출마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거를 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선 기간이 이제 23일이거든요. 네. 23일 전에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사퇴해서 등록을 하면 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직무가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입니다. 네.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권한대행을 삼는다면은 네. 그거는 헌법 정신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또 역시 이제 언론에서 누구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또 이래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지 그거는 조금 현실이랄까 이런 규정이나 이런 사항을 좀 덜 생각하고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오늘 제가 한 말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그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네.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뭐 벌써 귀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설인데 끝으로 우리 설 주민들에게 새누리당과 민주당 민심을 이렇게 경청하겠다.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또 AI 때문에 또 농민들은 또 특히 어렵습니다. 뭐 귀성하시는 분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서 부모님들한테 잘 인사하고 오시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구정이 지나면 어떻게든지 또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 이번 설에도 그래도 민생이 어렵고 또 뭐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고용도 그렇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셔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좀 나라 걱정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좋은 설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설 민심이 중요하다고들 정치권에서 하시는데 특히나 인천하고 충청권 민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상수 의원,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